조선 정조 8년. 갑진년의 겨울은 유독 매서웠습니다. 하늘은 낯빛으로 낮게 드리우고 바람은 칼날처럼 살을 에었습니다. 사람들은 집 밖 출입을 꺼렸고 장터에도 인기척이 뜸했습니다. 그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23살의 젊은 선비 백인우는 새벽부터 책상 앞에 앉아 붓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방은 좁고 낡았습니다. 창호지 사이로 스며드는 칼바람에 촛불이 흔들렸고 손끝은 시려서 붓을 쥐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인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과거 시험이었습니다. 첫 번째 낙방은 그나마 견딜만 했습니다. 아직 어리다, 다음이 있다,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두 번째 낙방은 달랐습니다. 억울하게 세상을 뜬 아버지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고 홀로 남은 어머니의 굽은 허리가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입니다. 백인우의 집안은 한때 이름 있는 선비 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친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세상을 떠난 이후 집안은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남은 것은 낡은 초가집 한 채와 헤어진 서책 몇 권, 그리고 늙어가는 홀어머니뿐이었습니다. 인우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기울어진 가문을 일으켜 세우고 어머니를 편안하게 모셔야 한다는 짐을 온 어깨로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 어머니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낡은 도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침침한 호롱불 아래에서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기우셨습니다. 여기저기 해진 곳을 꼼꼼히 메우고 소매 끝단을 다시 꿰매고 깃을 반듯하게 다듬으셨습니다. 바늘 끝이 손가락을 찔러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손끝에 실린 것은 바느질이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인호야, 이번에는 반드시 되어야 한다. 이 어미 평생의 소원이 그것 하나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간절함은 방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인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꽉 막혔기 때문입니다. 이튿날 새벽 인우는 어머니가 기워주신 도포를 걸치고 한양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하늘은 이미 잿빛으로 무거웠고 바람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숨을 내쉬면 하얀 입김이 곧장 날아가 버렸고 발밑에 쌓인 눈이 뽀드득 뽀드득 소리를 냈습니다. 인우는 두 손을 소매 안에 깊숙이 넣고 길을 서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쪽에서 가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4명의 가마꾼이 커다란 가마를 메고 빠른 걸음으로 인우를 앞질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가마 안에서 자줏빛 비단 커튼 사이로 누군가의 얼굴이 삐죽 내밀어졌습니다. 조만엽이었습니다. 같은 마을의 유생으로 집안은 넉넉했고 외모도 반듯했지만 그 속은 비어있는 자였습니다. 만엽은 인우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비틀며 웃었습니다. 허 백생원. 그 차림으로 한양까지 걸어가실 작정이요? 해진 도포의 집신이라니 차라리 지게꾼이라 하면 아무도 모르겠구려. 인우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선도 주지 않았습니다. 선비의 온기는 겉옷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법이오. 짧고 담담한 대답이었지만 만엽의 낯빛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커튼을 탁 내렸고 가마는 인우를 훌쩍 앞질러 사라졌습니다. 인우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시렸고 손이 고봤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생각을 하면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목 무악지에 그 고개에 들어섰을 때 하늘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한 눈은 순식간에 폭설로 변했습니다. 바람이 사방에서 몰아쳐 눈발이 수평으로 날렸고 두 발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길은 눈 속에 완전히 파묻혀버렸습니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을 헤치며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온 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조금만 더. 인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손발이 감각을 잃어가도 발걸음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람 소리 사이로 희미하지만 분명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음소리였습니다. 사람의 소리였습니다.
인우는 멈칫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길 옆 눈더미 속에 뭔가 불룩하게 솟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쓰러진 나뭇가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가가 보니 아니었습니다. 백발의 노파였습니다. 눈 속에 반쯤 파묻힌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는 시로라기처럼 가늘었습니다. 나무찜이 옆에 흩어져 있는 것을 보니 땔감을 구하러 산에 올랐다가 폭설에 미끄러진 모양이었습니다. 인우는 즉시 노파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노파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마침 저 멀리서 조만 옆에 가마가 느릿느릿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인우는 가마를 향해 손을 내저었습니다. 마녀평, 이리 좀 오시오. 이 할머니를 가마에 좀 태워주시오. 지금 이대로 두면 큰일이오. 가마가 멈췄습니다. 커튼이 열렸습니다. 마녀비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눈 속에 쓰러진 노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코를 찌푸렸습니다. 저 더럽고 냄새나는 늙은이를 내 가마에 태우라고요? 당치도 않은 소리. 과거 입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소. 나는 모르는 일이요. 마녀평 제발이오. 조금만 더 가면 아랫마을이 있어. 의원한테만 데려다 주면 돼요. 내가 왜요? 백생원이 업고 가시오. 마녀분 냉정하게 커튼을 내렸습니다. 가마꾼들이 다시 발을 맞추려는 것을 인우가 달려들어 붙잡았습니다. 마녀평, 사람이 죽어가고 있소이다. 비키시오. 마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가마꾼 하나가 인우의 가슴을 거칠게 밀었고 인우는 눈 속으로 나동그라졌습니다. 가마는 그대로 고갯길을 넘어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인우는 눈 속에 쓰러진 채로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우의 머릿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싸웠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서서 달리면 아직 시간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번 시험을 놓치면 다음 기회는 3년 후다. 어머니는 또 3년을 기다릴 수 있을까? 가문을 일으켜야 한다. 부친의 억울함을 씻어야 한다. 나에게는 반드시 급제해야 할 이유가 있다. 하지만 저 노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눈 속에서 숨이 꺼져가고 있다. 인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밤새도록 도포를 기우시던 어머니의 손. 침침한 호롱불 아래에서 바늘을 들고 있던 어머니. 그 어머니의 눈 속에 담겨 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인우는 알았습니다. 합격을 바라는 마음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먼저 아들이 사람답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인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도포를 벗었습니다. 찬바람이 그대로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낡은 도포를 노파의 몸 위로 천천히 덮어 씌웠습니다. 할머니 제가 없겠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인우는 노파를 등에 업었습니다. 노파의 몸은 가벼웠습니다. 너무 가벼워서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평생 얼마나 고생을 하셨으면 이렇게 가벼우실까. 인우는 달렸습니다. 눈 속을 헤치며 발이 빠질 때마다 온 힘을 다해 다시 발을 들어 올리며 미끄러지고 또 달리며 산 아래 마을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집신이 벗겨졌습니다. 맨발이 눈 속을 밟았습니다. 발바닥이 찢어지고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아까 이를 악물고 한 생각과 같은 말이었지만 이번에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원에 도착했을 때 인우의 발은 피투성이었습니다. 의원 주인이 달려나왔습니다. 노파를 받아 따뜻한 구들장 위에 눕히고 불을 피운 다음 약재를 끓였습니다. 한참 뒤 의원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소. 정말 아슬아슬했소이다. 인우는 그제야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의 힘이 스르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노파를 살렸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인우는 깨달았습니다. 과거 입실 시간이 이미 지나 있었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노파는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눈을 뜨더니 자신 위에 낯선 도포가 덮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은 젊은 선비를 보았습니다. 맨발에 피가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파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젊은이 이 은혜를 어찌 갚으리오. 노파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았지만 곱게 술을 놓은 비단 쌈지였습니다. 귀한 물건인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이것밖에 없소. 받아주시오. 인우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보답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할머니. 하지만 노파의 간청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결국 인우는 쌈지를 받아 망건 안에 조심스럽게 찔러 넣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의 인우는 창경궁 홍화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맨발로 피가 나는 발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궐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인우는 수문장에게 매달렸습니다. 산에서 죽어가는 노인을 구하느라 늦었다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수문장은 냉정했습니다. 규리요? 어떤 이유도 예외는 없소. 인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총괄 시관 박 판서가 그 앞을 지나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인우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이나 국법은 국법이요. 규율은 어길 수 없소. 박 판서의 눈빛에 무언가 흔들리는 것이 있었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는 돌아섰습니다. 인우가 일어서다가 비틀거렸습니다. 망건에 꽂아두었던 노파의 비단 쌈지가 눈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궐문 안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조만엽이었습니다. 만엽의 입꼬리가 느릿느릿 올라갔습니다. 조만엽은 인우가 자리를 뜨자마자 주변 유생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들으셨소? 저 백인후라는 자 산에서 할멈을 만났는데 짐을 털다가 들켰다는구려. 의원에 데려다 준 것처럼 꾸몄지만 사실은 도둑질하다 덮인 것이외다. 유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말이요? 선비행색을 하고서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소. 저자의 손에 비단 쌈지가 들려있지 않았소이까. 거짓말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선비의 탈을 쓴 도둑이라는 말이 과거장 안을 떠돌았습니다. 한편 박 판서는 인우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진위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조만엽이 길 안내를 자처하며 따라왔습니다. 인우의 집은 마을 끝자락의 낡은 초가집이었습니다. 만엽은 집을 보는 것만으로도 코웃음을 쳤습니다. 인우의 어머니가 마당에서 빨래를 하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낯선 손님들이 찾아온 것을 보고 즉시 손을 닦으며 나왔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귀한 분이 이런 허름한 곳까지 왕림하시니 황송하옵니다. 박 판서 일행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좁았지만 티끌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벽 한편에 서책들이 반듯하게 정리되어 꽂혀 있었습니다. 낡고 해진 책들이었지만 한 권 한 권 정성껏 손질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는 집안의 마지막 쌀로 지은 밥을 손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조만엽이 박 판서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인우가 할멈의 짐을 털려 했다는 거짓말을 다시 한번 불어넣었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니 제 아이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 듯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우는 길가에 벌레 하나도 함부로 밟지 못하는 아이옵니다. 그 아이가 남의 물건에 손을 댔다면 이 어미는 하늘에 맹세코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은 거짓이 없었습니다. 박 판서는 오랫동안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벽에 꽂힌 서책들을 다시 한번 눈에 담았습니다. 낡은 집 가진 것 없는 살림 하지만 무너지지 않는 기품. 이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들이라면 박 판서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움직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집으로 돌아온 인우 앞에 박 판서가 서 있었습니다. 박 판서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인우가 흘린 노파의 비단 쌈지였습니다. 이것이 자네 것인가? 인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옵니다. 제가 구한 할머니의 물건이온데 제가 부주의하여 잃어버렸사옵니다. 정말 죄송하옵니다.
박 판서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쌈지를 천천히 풀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옥 조각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온전한 것이 아니라 반쪽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쪼개어 나눈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박 판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망건에서 옥관자를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두 옥 조각을 맞추어 보았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아 들어갔습니다. 박 판서는 그 자리에 선 채로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30년 전이었습니다. 젊은 선비였던 박 판서는 영모죄에 연루되어 죽음의 문턱까지 쫓기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숨겨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막집 딸이 그를 숨겨주었습니다. 자신이 위험해질 것을 알면서도 쫓아오는 포졸들에게 발각될 뻔했을 때 그 처자가 거짓말을 해가며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덕분에 박 판서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훗날 오해가 풀리고 벼슬에 오른 뒤 박 판서는 그 은인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주막은 이미 없어진 뒤였고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처자에게 건네주었던 옥자 반쪽만이 박 판서의 가슴 속에 남아있었습니다. 그 노파가 바로 그분이셨단 말인가? 박 판서는 인우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인후야. 자네가 구한 그 할머니가 30년 전 내 목숨을 살려주신 분이시네. 지금 어디 계신가? 아랫마을 의원. 박 판서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구들장 위에 노파가 누워 있었습니다. 다리를 다쳐 아직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노파는 들어오는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관복, 그 얼굴, 노파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 판서는 노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의정 바로 아래에 고관대작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30년 만입니다. 은인께서. 노파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살아계셨군요. 살아계셨군요. 박 판서는 노파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때 입으신 상처가 이렇게 남아있었단 말입니까? 이 다리가 그때 입으신. 노파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후회한 적 없사옵니다. 당신이 살아계신이 된 것이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흘렸습니다. 30년의 세월이 그 눈물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그 장면을 문틈으로 들여다보던 조만엽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거짓말이 낱낱이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만엽은 다급하게 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판서 어른. 저 백인후라는 자가 이 노파의 짐을 털려다 들켜서 노파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만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서늘했습니다. 저 젊은이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 눈보라 속에서 얼어 죽었을 것이옵니다. 노파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겉옷을 벗어 저를 감싸고 피투성이 맨발로 저를 등에 업어 여기까지 데려다 준 것이 바로 저 젊은이입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나옵니다. 조만엽의 낯빛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박 판서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조만엽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이 가볍고 심성이 사특한 자로다. 선비는 글보다 먼저 사람이어야 하거늘 남의 선행의 거짓을 더 씌우는 자가 어찌 나라의 인재가 된단 말인가. 조만엽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판서 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조만엽, 너의 과거 응시 자격을 박탈한다. 영원히 과거장에 발을 들이지 못할 것이니라. 만엽은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습니다.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자신이 빠진 것이었습니다. 박 판서는 인우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입고 있던 관복의 겉옷을 천천히 벗었습니다. 그것을 인우의 어깨 위에 걸쳐 주었습니다. 인우가 당황하여 뒤로 물러서려 했습니다. 황송하옵니다. 판서 어른. 박 판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야말로 진정한 선비일세. 자신의 마지막 기회를 내던지고 죽어가는 이를 구했으니
그 마음이 어찌 보통이겠는가. 자네가 이 나라를 살릴 인재일세. 내가 반드시 자네의 재주를 세상에 알리겠네. 인우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창 밖에서는 눈이 그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서서히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간 박판서는 임금 앞에 나아가 인우의 이야기를 낱낱이 아뢰었습니다. 임금은 오랫동안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법의 엄격함도 중하거니와 사람의 도리는 그보다 더 중한 것이니라. 죽어가는 이를 살리고 시험을 놓친 선비를 벌하는 것이 어찌 나라의 도리겠느냐. 임금은 친히 별실을 열었습니다. 백인후를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인우는 붓을 들었습니다. 3년간 갈고 닦은 것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 생각을 하며 썼습니다. 부친의 억울함을 생각하며 썼습니다. 눈 속에서 살려낸 노파를 생각하며 썼습니다. 임금이 답안지를 읽다가 멈추었습니다. 온장이 맑고 뜻이 깊으며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글 속에 배어있도다. 이 자를 장원으로 삼겠노라. 소식은 인우의 고향 마을까지 전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마당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억울하게 세상을 뜬 남편 생각, 가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아들 생각, 밤새 도포를 기우던 그 새벽 생각. 평생의 고생이 한꺼번에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수년이 흘렀습니다. 흉년으로 고통받는 작은 고을에 새 사또가 부임했습니다. 백인후였습니다. 그는 부임 첫날부터 달랐습니다. 관아에 앉아 백성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직접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굶주린 집을 찾아다녔습니다. 형편을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관아의 창고를 열었습니다. 곡식을 나누었습니다. 죽을 끓여 먹였습니다. 아전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이옵니다. 인우가 말했습니다. 전례가 없으면 만들면 됩니다. 백성이 굶는데 창고에 곡식을 쌓아두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소이까? 인우의 관아 안치에는 두 분의 어머니가 살았습니다. 친어머니와 그날 눈 속에서 구한 노파. 두 분은 친자매처럼 다정하게 지냈습니다. 인우는 저녁이면 두 분 사이에 앉아 하루를 여쭈었습니다. 두 분의 웃음소리가 관아 뒤란에 퍼지면 인우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망건 안에 꽂아둔 옷관자를 어루만질 때마다 박 판서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인연은 하늘이 맺어주는 것이고 선한 마음은 반드시 선한 결과로 돌아온다네. 인우는 이제 알았습니다. 세상을 진정으로 구하는 것은 높은 자리도 화려한 벼슬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춥고 어두운 길에서 쓰러진 이를 향해 내미는 투박한 손길 하나였습니다. 낡은 도포 한 장에서 시작된 선한 인연은 그렇게 온 세상을 천천히 따뜻하게 녹여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백인후의 이야기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우리는 때때로 선한 일을 하려다가 망설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은 아닐까? 나만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인우도 그 갈등을 겪었습니다. 과거 시험과 죽어가는 노파 사이에서 진짜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돌고 돌아 그의 인생을 열었습니다. 꼭 그런 결과를 바라고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역사도 이야기도 그리고 우리 주변의 수많은 경험도 말해줍니다. 선한 마음은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돌아온다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